상섬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나 한때 유력 후계자로 거론됐던 고 이맹희. 그는 후계자에서 밀려나 외딴 바닷가에서 홀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그가 밀려난 주된 이유는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6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를 통해 비료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1967년에는 아직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이라 농촌 인구가 무려 60%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 인구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를 지시한 거였죠. 삼성은 정부 자금으로 일본 미쓰이 그룹으로부터 기술과 기계를 납품받아 비료공장을 세우고 미쓰이 그룹으로부터 55톤의 사카린 원료를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 받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졌는데요. 삼성이 당시 금수품이던 사카린을 건설자재로 속이고 밀수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자파상처럼 양변기와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등을 대량으로 밀수한 뒤 암시장에 팔아 엄청난 이익을 보았습니다. 특히 1960년대는 한국전쟁 후 경제가 많이 어려웠던 시기라 외환 유출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치품 또한 금수품이었죠. 또한 박정희 정부가 비리 척결과 경제 개발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하필 더 크게 공론화됐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1965년 대기업인 삼성이 중앙일보를 창간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하자 많은 언론사들이 삼성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됐었던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향신문이 특종을 내자 각 언론사들은 모두 합심하여 심층 보도를 냈습니다. 이 사건은 김두한 국회의원이 거세게 항의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똥물을 끼얹자 더욱 판이 커졌죠. 어쨌든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다음해 7월 이병철 회장은 이를 책임지고자 재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34세에 불과했던 이맹희에게 그룹 경영을 임시로 맡겨놨는데요. 하지만 이맹희는 불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저돌적인 성격을 가졌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밀수 사건에 오욕을 싣기 위해 삼성의 혁신을 추진했는데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화를 자주 냈고 이 과정에서 창업 공신들과도 갈등을 빚었죠. 여담으로 그의 불같은 성격은 아버지의 일본인 부인이었던 구라다 여사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구라다 여사의 집에 본처의 형제들이 일본 유학 생활을 하느라 머물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들이 계란 20개를 한꺼번에 먹자 구라다 여사는 한 달 생활비로 일주일도 못 버티겠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탐탁치 않던 아버지의 애인이 그런 말을 하니 화가 났던 이맹희는 집기를 던지고 욕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아버지에게 골프채로 린치를 당했던 일화도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맹희가 삼성을 임시로 맡았던 당시 그의 노력과는 달리 그룹의 경영 실적이 극도로 악화되었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이병철 회장이 1968년 경영에 다시 복귀하기도 했었죠. 이로 인해 독보적이었던 그의 입지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69년에는 차남이었던 이창희 전 세한미디어 회장이 왕자의 난까지 일으켰었죠. 그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감옥까지 대신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푸대접을 하자 화가 난 상태였는데요. 이에 이창희는 아버지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큰 수를 씁니다. 그는 사카린 밀수 사건에 이병철 회장이 관여했다며 청와대에 투서를 했는데요. 투서에는 이뿐만 아니라 제1모직과 제1제당의 탈세 등 이병철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일을 폐륜이라고 보고 삼성에게 문제 삼진 않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는 이 일에 장남인 이맹희도 직접 가담한 것으로 계속 의심을 했는데요. 사실 이맹희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 동생이 아버지를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단 걸 눈치채고 이창희의 벤치를 부수며 크게 혼낸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기술 합작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돌며 일하느라 바쁜 와중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의심은 거둬지질 않았고 결국 후계자 자리는 막내인 이건희 회장에게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된 이후 그는 비운의 황태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제1비료를 세웠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종인데다가 스타트업 특성상 사장이 디테일한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대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이라 어려웠던 거죠. 그 이후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닷가 별장에서 낚시를 하거나 사냥을 다니며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돈도 많을 텐데 놀면서 돌아다니니 행복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꼭 그렇게 유유자적하기만 한 삶도 아니었는데요. 이병철과의 갈등으로 영덕에서 거주하려 할 때 모든 은행 융자를 다 막아두는가 하며 그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납치를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가 순간의 기지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서 물리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감금되어 살 뻔했죠. 그 후에도 압박이 계속 들어와서 하는 수 없이 전국을 떠돌며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병철 회장은 장남에게 하는 것과는 달리 맏며느리였던 송복남과 손자 이재현에게는 각별했다고 하는데요. 손자 이재현 회장은 보통의 재벌가 자식들이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시티은행에 입사했는데요. 이를 지나칠 수 없었던 이병철 회장은 그를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제당에 입사시켰습니다. 또 삼성이 인수했던 안국화재의 지분을 맏며느리인 손복남 씨에게 상속해줬는데요. 손복남 여사는 이 안국화재 지분과 제일제당 지분을 맞교환하고 이를 아들에게 모두 증여해주면서 CJ그룹을 삼성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맹희 회장도 사후 CJ그룹 명예회장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분리시킬 수 없는 게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이병철의 유산이었습니다. 삼성 특검으로 인해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 1,000억 원어치가 이건희 회장 앞으로 상속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숨겨진 유산이 드러나자 이맹희 씨는 자신이 몫을 달라며 소송을 했는데요. 현재 시가로 따지면 8조 원대니 그중 4조 원을 달라며 따졌고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씨는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맹희 씨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들여 1심 2심 연달아 상속소송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건희 회장에게 계속 패소했고 유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관계라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으로 인해 이맹희 회장은 세상을 떠나면서 200억 원의 빚과 6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가게 되었는데요. 상속인인 CJ그룹 총수일가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이 빚을 갚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이맹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소송도 일어났는데요. 이맹희 회장은 1964년 한 배우와의 사이에서 혼외자인 이 씨를 얻었지만 호적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 씨는 외국 유학을 다녀와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2006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맹희 회장이 사망하자 CJ 일가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는 이재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안국화재 주식을 처분해 제일제당 주식을 매입했다며 이 주식의 현재 가치가 2조 5천억 원이므로 이 가운데 11분의 1인 2,300억 원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CJ 측에선 해당 주식은 이병철 창업주가 사망할 때 그의 장남은 패싱하고 며느리와 손자에게만 물려준 거라고 반박을 했고 혼외자인 이 씨는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씨에게 거액의 빚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는 이 유류분 소송을 낼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이맹희 회장이 자산 1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이뿐만 아니라 32억여 원의 채무까지 같이 떠안았기 때문이었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재벌 가문에서 소외된 이들의 비극들, 그 끝은 어디일까요?